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안다. 이게 하나의 너무 주제, 멋있어요. 예,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예, 진실을 마주하는. 예. 저항해야만이 우리는 또 뭔가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대학을 다니거나 뭔가 알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일 수 있지만 내가 어영부영 통념을 갖고 있었던 거를 깨는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왜? 계속 그 통념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좀 그거 한 것 같아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라고 이제 115페이지에 이제 제목에 있는데 예. 예전에는 정말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너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 스스로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실 마주하지. 근데 요즘에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진실을 마주한다는 얘기는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 통념이 깨지고 진실이 보였는데 그 진실에 따라서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참 어렵다. 진실을 우리는 그냥 눈 감고 산다. 정말 진실로 깨달으면 이게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은 또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나의 이해관계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를 쓴 동화가 나오죠. 벌그벗은 임금님, 우리 뭐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이 봐왔던 그 어리석은 이에게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임금님이 이렇게 걷는 건데 여기서 뭐 115페이지 보면 유일하게 아이만 임금님 옷 입지 않았어요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타인의 평가나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아이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네, 동의가 되죠.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 못하는 게 누가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뭔가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도 이야기를 한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하여튼 없기 때문에.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모두가 침묵할 때 아이는 진실을 말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했던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이 채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지식의 양과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는 됩니다. 네, 진실을 아이가 지식이 많아서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약간 반론을 하면 이런 느낌은 있어요. 부분 동의를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지식을 쌓는 과정,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낄 때 생길 때가 있어요. 좀 뭔가 알아야 야 이거 도저히 못 보겠다 저거. 쟤네들 진짜 너무 불의를 한다. 내 입장에서 못 보겠다 할 때 용기가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원 저자가 말했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지식의 양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지식이 쌓여지면서 용기가 더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론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제가 생각했던 독립투사들이 우리 1930년대 자기 목숨을 가볍게 바쳤대요. 가볍다는 것보다도 그냥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의 그 이면에 이런 거죠. 올바른 것에 대한 엄청난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지 않은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면서 자신을 희생시켰다는 거. 네. 116페이지 이타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타고 이야기는 저는 여기서는 동심설이라고 네. 강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에 모임이 좀 늦게 끝났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116페이지에 이타고라는 그 그 명대 사상가신데 여기 지금 동심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옛날 2017년도에 제가 이타고 두꺼운 자서전을 보지도 않고 앞 페이지 한 장만 봤을 때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문장을 제가 좀 적시해놨어요. 이분이 1500년도 사람인데 하여튼 감옥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되게 처절한 반역이어서 삶 자체가. 첫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나는 어릴 적부터 성인의 가르침을 배웠지만 정작 성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공자를 존경하지만 공자의 어디가 존경할 만한지 알지 못한다. 그것이 난쟁이가 사람들 틈에서 연극을 구경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한다는 소리에 덩달아 따라 하는 장단일 뿐이다. 나이 50 이전에 난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이런 문장을 그냥 이렇게 내뱉더라. 나이 50 이전에 자기는 그냥 누굴 따라하는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옆에 있던 개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같이 따라
까닭가 짖었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 내가 짖는 까닭을 묻는다면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쑥스럽게 웃을 수밖에. 그리고 다음에 또 내가 믿는 진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나 밖의 세계가 만들어낸 도리와 견문이 나를 구성하면서 나를 명령하는 진리로 행세할 뿐이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공자와 유교의 진리성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1500년도에도 그랬나 봐요. 공자와 유교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타고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자가 태어나기 전의 세계는 암흑 세계란 말인가? 저는 이 파란색 문장을 그 당시에 2017년도에 보고 완전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진짜 인사이트를 제공하나 싶어서 이게 몇 문장이 책에 겉표지에 있는 문장이었어요. 안에 내용은 읽지도 못했는데 나이 50 이전에 개에 불과했고 뭐가 좋은지도 몰랐다. 그리고 공자나 유교에 대해서도 의심하면 안 되는 대상이었다. 1500년도에도. 그럼 공자 태어나기 전 2500년 전에 세계가 암흑이었냐? 라는 얘기. 그때는 동의를 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써놨죠. 2017년 이 문장이 너무 공감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타고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공자 이전에도 공자와 비슷한 사상들이 있었어요. 유교와 비슷한 사상. 인해지라든지 뭐 인이라는 사상.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문서로 전해지지 않았을 뿐. 세상에 떠돌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공자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런 유교 사상을 만들어냈다는 말이 더 이상하다는 거죠. 뭔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그걸 하나 취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 이전에는 그 암흑 세계 아니었죠. 공자와 비슷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세상에 회자되는 얘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리돼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나를 일괄 요약했던 사람은 공자였다는 거죠. 그 당시. 네. 그래서 이타고는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진리를 회의하고 부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분은 그런 스타일, 저항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1500년도 중국 명대 사상가인데 여하튼 극한의 사유까지 자신을 밀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고로 그냥 극한의 아주 처절한 인간의 극한의 모습까지 자신을 끌고 간 거예요. 왜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한번 부정해보려고 애썼다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러니까 지금 뭐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 116페이지에 동심설이 나오죠. 어린아이들의 마음, 최훈저자는. 그래서 동심은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처음 갖게 되는 본심으로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마음은 거짓 없는 마음이고 진실한 마음이다. 그런데 왜 이런 동심을 잃어버리나라는 질문으로 이 최훈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 욕심 때문이다라는 게 최훈저자의 이야기고, 저는 하나 더 덧붙이면 그게 사회화 과정인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옆에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게 뭐냐면 아이들 교육은 비슷하게 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력을 비슷한 걸 갖추라고 해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 사회화 과정 때문에 동심을 잃는다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동심이란 이렇게 아이들의 거짓 없는 마음이고 진실한 마음인데, 아이의 마음이 거짓 없고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론자가 하면 이 최훈저자가 말했던, 하여튼 이분도 생각은 많은데 뭐 그래도 제가 반론할 것도 좀 많더라고. 진실한 마음이다도 맞긴 맞는데 반론하면 아이를, 근데 만약에 우리 어릴 때도 한번 보세요. 아이를 가만 놔두면 아이가 문제없이 클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교육시키고 사회화 과정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그런 게 막 계속 들어가면서 이 타고는 뭔가 계속 많이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동심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맞는데, 근데 또 가만 놔둔다고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않는다. 결국은 인간 사회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게 교육이고 먼저 살고 있는 선배들에게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마냥 선한 게 아니라 어릴 때 보면 자기 욕심만 엄청 낼 때가 있어요. 자기만 아는 거죠. 막 형제 있어도 다 뺏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게 아이의 뭐 되게 거짓 없는 마음인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도 가져야 된다고 부모들이 가리키고 교육이 가리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최훈저자나 이타고가 조금 못 깨운 게, 인지 못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타고의 분서주, 여기 책에 나오는 동심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타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견문이나 눈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뭔가 많이 알게 되면서 동심이 없어졌다. 이렇게 좋지 못한 평판이 추한 줄 알고는 그것을 없애려다가 또 동심이 없어졌다. 결국 많이 알려고 하다 보니 이 아름다움, 어린아이의 아름다움, 동심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약간 반론했죠. 어린아이의 마음이 무조건 아름답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또 이타고가 이야기하죠. 최훈저자가. 그러면 많이 알고 있는 성인들은 동심이 없어졌냐? 뭐 다 읽게 됐는데 성인들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합니까? 많이 배웁니까?
없어졌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헛된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는 거죠. 성인들은 이익을 바라고 거짓을 말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안 배우고에 따라 동심이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는 논리가 깨지죠. 체온저자나 지금 이타구가 말했던 것처럼. 또 119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네, 맞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또 이런 게 있죠. 저는 모르면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합니다. 정말 모르면요, 예를 들면 뭘 잘 모르면 뭐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이 뭔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처음에는 두렵게 느낍니다. 저 사람 대단할 거야. 뭐 어떤 자기가 모르는 어떤 또 분야도 모르면 엄청나게 크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알면 별거 아니네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꼭 모르면 용감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모르면 엄청나게 두렵게도 느낄 수 있어요. 소심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최원저자가 쭉 정리했던 걸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일반 범부 일반인이나 성인 지식인은 한번 지금 119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했더라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욕심이 많아진다. 일반 성인들, 범부들. 근데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아는 게 많아질수록 욕심도 많아집니다.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아는 게 많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명예욕이죠. 똑같아요. 성인들도 더 알고 싶어 해죠. 뭐 출세하고 싶다는 게 결국 명예욕인데 일반인도 출세하고 싶죠. 성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한 예로 공자도요, 수많은 그때 당시에 제후들 있잖아요. 왕들한테 자신을 채용하라고 끊임없이 제안했어요. 근데 다 거절당했어요. 옆에 막 왕들은 좋아했는데 신하들이 막 또 경쟁될까봐 거절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 뽑으면 안 된다고. 그만큼 출세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잘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욕망은 좀 다르죠. 그냥 내 이익을 위한 욕망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공자는 정말 나라를 제대로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었어요. 당연히 돈도 벌고 싶죠. 범부들. 성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범부들은 이런 마음을 애초에 아무런 욕심이 없던 마음을 덮쳐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명예욕, 물욕, 권력욕 이런 게 애초에 아무런 욕심 덮쳐버렸다는 것도 맞는데, 그리고 이익과 안위에 대한 욕망으로 동심을 잃어버렸다. 근데 성인들은 이익을 바라고 거짓을 말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성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물욕도 있었고 출세욕도 있었지만 이 핵심이 뭐냐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공익적인 거, 주변의 사람들,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공자는 엄청나게 자기 이력서를 넣었어요. 내가 잘 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나로 인해서 주변이 더 이 나라가 잘 운영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용기는 이게 무사의 특권인데 지식인들은 이게 용기를 지식인의 동봉으로 가져왔죠. 알미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기 수단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식인은 늘 자신에게 엄격하고 세상의 잣대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늘 엄격해야 되죠. 똑같이 이런 명예욕, 물욕이 다 있는데 이게 범부하고 일반 지식인하고 달라지는 거는 철저하게 공익적인 일로 이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자기 절제가 엄청나게 있어야 되죠. 이게 약간만 없어져도요, 바로 물욕, 출세욕, 명예욕이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보고 살아가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성인과 범부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죠. 120페이지에 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중간에 위에서 한 4-5번째 줄에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죠. 보통 난 좀 달라. 근데 이제 최원저자 얘기도 타인과 다른 건 옷차림이나 취향 정도만 다를 뿐이지 내 모습이나 이런 게 좀 다를 뿐이지 일반적 가치라든지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는 그 다수의 무리에 들어가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면 되게 우린 불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최원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되는 걸 두려워한다는 동의가 됩니다. 근데 다르면 두렵죠. 뭔가 우리가 좀 비슷비슷해야 돼요. 다른 거는 내 머리 모양이나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는 거는 내가 동의가 돼도 이 가치가 좀 통념에서 깨지면 되게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제가 한 줄로 정리하면 결국 이렇게 사회화 과정, 결국 같아지는 과정이죠. 어릴 때 태어나서 비슷한 동료의 또래, 내 또래하고 비슷해지는 사회화 과정, 그게 교육화 과정이죠. 그리고 이 다름,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다른 거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만 해야 되고 저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화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또 다름도 추구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다름을 추구하는 게 공부하는 거죠. 말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120페이지에 또 상식과 통념은 시대나 공간에 따라 다르다. 동의하실 거예요. 상식과 통념은 시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좀 뭐 옛날에 읽었던 책에서 목욕이요. 대중 목욕이 옛날에는 원칙이었대요. 별거 한 7, 80년 전만 해도. 집안에 이렇게 샤워 시설이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목욕이 대중 목욕도 있지만 거의 집안에서 목욕하는 것도 일반적인 사항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게 불과 8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뭐 찾아보니까 19년도에 네덜란드, 1920년도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도에 처음으로 투표권이 부여됐대요, 여성들에게.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예를 들면 우리는 다 잘못됐다 했지만 2015년 이전까지는 그분들의 통념에서는 여성분들도 약간 불만은 있었지만 그냥 투표 안 하는 게 당연했다는 거죠. 네, 여하튼 이렇게 통념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죠. 그래서 뭐 여성들의 이야기, 이 투표권은 조금 약간 선하게 구분이 될 수 있지만 뭐 대중목욕 같은 이런 원칙은 상식이나 통념에 반한다고 악이라고 단정할 수 없죠. 집안에서 뭐 옛날에 뭐 대중목욕인데 난 집에서 목욕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좀 이상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너 왜 그러니 했을 거예요. 네. 여하튼 그래도 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통념에 반한다. 또 121페이지에 보면 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보다는 나는 내 삶을 살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그래서 배움을 통해 알아간다는 건 표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통념과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기 기준을 형성해가는 거죠. 뭐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너 자신을 찾으라는 얘기, 결국 이게 배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네, 결국 네, 아는 것은 상식과 통념에 지배된 내 자신과 싸우는 것. 네, 이게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의미. 또 122페이지에 톨스토이가 또 좀 나와서 제가 조금 또 찾아봤는데요. 톨스토이 뭐 다들 아시는 분이죠. 1800년도의 사람인데 이분이 여기 지금 책에도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이런 걸로 엄청나게 극찬을 받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유럽 문학에서 와 천재 나왔다. 그래서 명예와 부를 뭐 정말 엄청나게 얻었는데 40대 후반에 이렇게 인생의 허무에 한번 빠집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와 공포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갈등해요.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아, 뭐 이렇게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항상 40대부터 뭔가 정신이 헷갈리는구나. 이런 허무가 한번 찾아오는 시기가 있구나라는 거 개인적으로도 한번 느꼈고. 톨스토이 참회록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책에는 없는데 제가 옛날에 좀 재밌게 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엄청나게 전 세계를 장악할 것처럼 필력으로 자랑했던 사람이 나는 수년 동안 공포와 혐오감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샜다.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였고 결투를 했으며 카드 노름으로 큰돈을 잃었다. 농민들을 착취하고 형벌에 처했으며 거짓말, 강탈, 강간, 음주, 살인, 그게 내가 저지른 범죄들이었다. 엄청난 사람이었죠. 이분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작가인 나를 존경하고 숭배했으며 도덕적 인물로 치켜 세웠다. 나는 10여 년을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집필을 계속했다. 참으로 허영과 욕망과 오만의 세월이었다. 이게 참회록에 있는 문장이에요. 톨스토이가 자기가 쓴 문장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되게 존경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존재와 일치하지 않는 삶에 대한 허무와 번뇌. 네, 자신은 이렇게 되게 나쁜 짓 많이 저질렀는데 글로 보여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엄청나게 숭고한 사람이고 존경해버리니까 그 불일치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또 톨스토이 이렇게 참회록을 뭐 안 써도 뭐 부와 명예를 엄청나게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안 써도 되는 데게 썼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조자는 또 이렇게 썼죠. 톨스토이가 자신의 안락한 삶에 대한 자괴감, 지금까지 활동에 대한 혐오, 습관적 신앙, 이 단어는 좀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습관적으로 신앙하는 것. 네. 모든 것을 깊이 의심하고 되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여했다는 거죠. 톨스토이가. 그러면서 신앙이란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보다 유력한 인간이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보다 명성 있고 중요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 한동안 스스로를 훌륭한 예술가라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을 띈 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위선이고 기만이었다. 네,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똑똑하니 사람들을 뭔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 이런 생각을 띄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위선이고 기만이었다. 자신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위해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했다.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정말 통렬한 비판을 한 뒤에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질문. 나는 왜 사나? 나는 왜 무엇인가를 욕구하나? 왜 욕구하나? 나는 왜 무엇인가를 이렇게 실천하나? 행하나? 그러면서 네, 작가에서 사상가로 거듭나죠. 생각을. 네.
124페이지에 네, 그래서 네. 소유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인간의 삶을 비판하며 청빈과 금욕을 실천합니다. 톨스타이. 교회 안에 갇힌 종교를 비판하고 자기 삶의 해방과 능동적 그 구원을 추구를 하죠.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심 없이 상식과 통념과 습관에 젖어있던 자신에게 저항하는 거다. 네. 결국 저항해야 하는 게 아는 거라는 거죠. 네. 또 124페이지에 루시인의 이야기가 나는데 약간 글쓰기 관점으로 보면 루시인의 내 반동자식을 보며 해서 중간에 파란색 글씨 있죠. 온순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저는 갑자기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이 문장 이게 딱 나왔을 때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이 채운 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장을 끄집어 인용했던 건 그 위에 나는 저항한다 보로 안다 이 문장을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항과 반대되는 온순이라는 걸 아마 이렇게 루시인의 이야기를 찾았던 거예요. 우리 글쓰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 앞에 있는 내용, 중간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인용을 찾아라. 이분이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중간에 파란색 글씨로. 내용은 제가 봐도 별로 뭐 동의되는 내용도 아니었어요. 데드는 아이가 좋다 이렇게 했던 건데 네, 그래서 연결 짓고 싶었던 거죠.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충분히 더 용감해져야 한다라고 채운 저자는 마지막 이야기하죠. 임금님이 벌고 벗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해라 라는 네, 움츠러들지 마라 저항해라 라는 이야기. 네. 리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